유튜브 시청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직장을 다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기를 반복하였고 지금은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장남에 대한 부모님의 높은 기대와 욕심, 지나친 간섭으로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반항 없이 대학까지 지원받아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했으나 정작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는 좋지 않아 방황을 많이 했고 그나마 지금은 부모님의 욕심과 기대가 많이 낮아져서 뒤늦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자기 개발 중입니다. 솔직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 일하며 노력을 해보지만 완전한 독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부모님이 제게 잘못한 점이 있어 제가 제대로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아 공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경력을 선호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구하는 것조차 힘들고 그만큼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하기에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은 자녀가 20세가 되면 즉시 경제적으로 부모와 독립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어느 단체의 도인은 30대가 되면 무조건 독립해야 한다고 하는 강의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하에 자녀도 없는 스님의 말씀과 어린 자식을 내팽개친 도인의 말이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 스승님께서는 자녀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모님과 독립해야 할 청년들의 평균 나이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는 사람마다 사주 환경적으로 다르기에 그런 나이의 기준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이 막막한 시대에 저처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거나 20대에서 30대 캥거루족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독립해서 살아나가면 좋을지 스승님의 지혜로운 답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제가 자녀가 있다는 건 알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자손이 없는 스님이나 자손을 내팽개친 어떤 도인이나 그 자손들이 없다고 해서 이런 진리를 모르고 말한 것도 아니며 또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알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하더라도 이치를 알고 말을 하고 또 자식을 내팽개친 도인이라 하더라도 이치를 알고 말을 했을 수 있는 것이지 스님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하고 도인이 자식을 내팽개쳤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두면 안 된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거기에 맞게 법문도 하고 깨우침을 주는 것이지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몰라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그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알아서 말을 잘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르게 말을 할 것이고 있고 없고의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이 넘으면 독립을 해야 된다. 또 30이 넘으면 독립해야 된다. 그건 대중적 인리, 대중적 합리, 대중적 어떤 틀을 말해 놓은 것이지 절대적인 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 20세가 넘으면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되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건 독립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만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었으며 장가도 갈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막노동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알바를 하든 뭐든지 네 인생을 개척할 힘을 얻었으니 독립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큰 선을 말한 것이지 누구나 그 선에 해당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20이 됐어도 어린애처럼 의식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보세요. 힘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초등학생 수준을 가진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초등학생, 중학생 의식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도 많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었는데 3, 40대 의식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선을 그어놓은 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독립적 의식을 가지고 다르게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경계선을 말해놓은 것이지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30이 넘으면 독립해야 된다 이 말씀도 우리나라 전체 젊은이들에게 기본선을 말해놓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 선이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경계선을 그은 건 아니다. 보통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떤 스님인지 어떤 도인인지 지금 굉장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해주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자의 말씀처럼 자녀도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여러분을 100% 이해가 되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걸 제가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20세가 넘게 되면 성인이 된 것이며 독립할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집안 환경이 받쳐준다면 부모 도움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울 때는 내가 노가다 품을 팔든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식으로라도 내 인생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사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아서 부모님이 후원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대학원도 보내주고 외국 유학도 보내줄 처지가 되면 부모님 원조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도 좋다. 단 의식은 내가 독립적 살아있는 의식은 가져야 된다. 부모님 후원을 받더라도 나는 부모님한테 지금 덤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이며 당연한 후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덤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내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후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30 정도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대부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할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보세요. 미래를 위해서 설계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또 결혼 준비도 할 나이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당연히 독립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한 집에 살더라도 의식만이는 독립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하고 형편이 돼서 조건이 돼서 한 집에서 살더라도 그 마음의식, 생각의식, 내 어떤 미래의식 이것만이는 독립정신으로 부모님 후원을 받는다면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우선 부모님이 형편이 돼서 도움을 받으면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써야 되고 내가 월급 타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도울 형편이 못 되면 내가 반드시 경제를 이루어서 장가도 가고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의식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3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한테 그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 월급을 타면서도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월급 타면서도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고 데이트하면서 데이트 비용 자기가 벌어서 써야지 부모님한테 살짝 해가지고 그 비용까지도 부모님한테 타서 데이트 비용 써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이게 부족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설령 부모님이 형편이 되더라도 그 의식을 갖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 힘으로 반드시 돈을 벌어서 일어서겠다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데이트 비용이든 무슨 비용이든 내 능력을 써야 되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내 능력 발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형편이 아주 좋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도와줘.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만이는 내가 덤으로 받는 것이며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다. 자, 덤으로 받는 것이며 한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너의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저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성장했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 큰아이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졸업반이며 곧 사회에 진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지금은 저한테, 아니 대학교 때도 거의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저한테 어떤 경제 후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내색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고, 제가 가끔가다 그 돈이 필요하냐고 묻고 경제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떠냐고 물으면 제가 능력껏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번 사양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양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엄청 기분이 좋아요. 응?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면 꼭 자랑 같아서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참 한 번은 우리 이제 둘째 이야기인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벤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템이 참 좋은데 아버지가 그럼 투자를 해주면 어떨까? 그럼 어떠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 투자를 해주면 네가 더 빨리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냐고 하면서 제가 투자를 좀 해주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고생이 되고 힘들더라도 제 힘으로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돈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국가의 계획서를 써서, 그래 사업 계획서를 써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벤처 아시죠? 벤처 아이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직원 월급도 주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한 번도 지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느낌으로도 알고 얼굴만 봐도 알고 한마디만 들어도 알잖아요. 지금 형편이 어떤지. 좀 힘들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럼 왜 모르는 척하고 놔둘까요? 스스로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네 스스로 당당하게 어려움도 겪어보고 네 스스로 일어서 보라고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절대 손 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갖는 것이 보기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감사한 말은 아버지한테 그동안 지원받은 걸 제가 꼭 2배로 갚아드리겠다는 거예요. 한 배로 갚아도 기분 좋은데 2배로 갚아주겠답니다. 그래서 참 네 말만 들어도 내가 기분이 좋다. 밥을 안 먹어도 부른 느낌이 든다. 정말 그 말만 들어도 내가 기분이 참 좋구나.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 대학 공부시킬 때도 제가 정확히 버스비,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등록금, 이 기본적인 것만 딱 계산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지
데이트 비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기타 비용 절대 지급하지 않았어요. 왜 지급을 안 했느냐?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마음은 막 주고 싶어요. 마음은 주고 싶은데 참습니다. 마음은 간절하게 주고 싶은데도 덜덜 떨면서 참아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주고 싶은데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자기들이 알바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냥 두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고생도 해보고 너희들이 그런 돈도 벌어보고 네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뭐 예식장에 가서 예식장에 가서 뭐지 그 사회자 아니 예식장에 가서 사회자 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예식장에 가서 알바로 사회 보는 일도 하고 또 뭐 의전도 하고 이런 알바도 하는데 제가 가만두었습니다. 네 스스로 다 해봐라. 그리고 네 스스로 벌어서 잘 공부도 하고 써라. 그래서 일부러 지원하지 않고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혹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용돈을 주어보면 그것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주어보면 때로는 자기가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저 쓸 돈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 이렇게 그만둘까요? 더 주고 싶지만 참고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쓰거라. 이렇게 네가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 잘 쓰라고 준 적이 참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반기면서 후딱 받는다면 조금 그런데 괜찮다고 사양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쓸 돈이 있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참 고마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주고 싶어지더란 얘기죠. 더 주고 싶지만 참고 안 줍니다.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면서 바르게 잘 쓰거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키웠으며 아직까지는 그에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 앞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자랑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질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자 한다면 아이들의 고생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고생을 지켜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강남의 부자들이 돈 좀 있으면 아이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씩 용돈도 준답니다. 그리고 좋은 스포츠카 사주고 막 1억이 넘는 스포츠카 사주고 500만 원, 10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그리고 외국 가서도 집 렌탈해주고 차 사주고 거기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용돈 쓰게끔 보내주고 지금 경제적 형편이 돼서 그렇게 호화롭게 키우는 게 그 아이한테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훗날에 그 아이는 사회의 귀중함도 모르고 돈의 귀중함도 모르고 사람의 귀중함도 모르면서 절대적으로 이 사회에 시련이 올 때 버티지 못합니다. 상대로부터 시련이 올 때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스스로 비애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서 심지어 돈 많은 자녀들이 마약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좀 그분한테 누가 될까 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갑부집
딸이 있었어요. 무려 100억이 넘는 100억이 넘는 빌딩을 그 딸 이름으로 해주고 거기서 매달 1억이 넘는 그 세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빌딩을 그 딸 이름으로 해주었고 거기서 1억이 넘는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나오고 이 월세를 딸이 관리하고 그걸로 용돈도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가쁘냐면 그렇게 월세를 받아서 이 딸이 다 쓰고 거기다가 또 부모가 용돈을 또 줘, 별도로. 그리고 정말 호화롭게 사는데 이 남자 만나다 열받으면 깨지고 저 남자 만나다 열받으면 깨지고 맨날 술 먹고 사치하고 그리고 막 그냥 살고 싶지 않다고 자살 기도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제가 사주팔자를 보니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주를 보러 왔고 딸도 데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딸한테도 제가 상담을 해줬고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혼자 왔을 때 딸 사주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딸은 팔자가 이러이러하고 문제가 있어서 필시 자살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냥 노력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조금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내가 노력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조금 노력하다가 말았고 그 아이는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고 그 어머니는 너무너무 딸 자살한 게 마음 아프지만 누구한테 공개도 못해요. 창피해서. 왜? 그 가문이 너무 알려진 가문이라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제가 죄인이고 제가 딸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 직접 죽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살을 하게끔 한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그리고 정말 자책하면서 반성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책하고 반성하는 문자가 온들 뭐합니까? 이미 떠나버렸는데. 바로 제가 왜 이 예를 드느냐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정말 유학도 시키고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경제를 받쳐주고 키웠어요. 그랬어도 진정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바르게 공부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 비극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 사주를 볼 때 정말 자살하거나 단명할 염려가 있는데 구할 사람은 오직 엄마였어요. 그리고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엄마의 정성과 노력 부족으로 그 나쁜 애군을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슬펐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없다고 해서 교육을 못 시킬 것도 없고 또 있다고 해서 교육을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주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바른 의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는 절대 공익적으로는 마음 놓고 지원도 하고 공익적으로는 봉사도 하고 공익적으로는 장학금도 내고 우리 도원대학당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써도 자기들한테는 정말 보십시오. 용돈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면 원망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뜻있게 아버지가 소신있게 자기들을 위해서 바르게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서운해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 아끼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릴 때는 몰랐겠지만 이제는 알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는 정말 그 아픔을 쓸어 마시는 심정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마무리 답변을 하겠는데, 절대적으로 20이라는 선은 대중적 의식을 말한 선이고 30도 대중적 의식을 말한 선이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자녀들의 능력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 선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30이 넘어서도 부모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자손이 있고 또 그 20대부터 독립적으로 자기가 돈도 벌고 부모님을 도와야 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40이 넘었는데도 부득이 부모랑 같이 살아야 될 형편, 부득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 또는 부득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부모님 지원이 절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집마다 사연마다 다르기 때문에 20이다 30이다 경계선은 절대선이 아니다. 대중적 선을 설명한 것이지 절대적 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20대부터는 독립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부모 지원을 받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고 30이 되면 완전 독립의식을 가지고 부모님 그 도움을 받는다면 부끄럽게 여기고 또 때로는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를 갚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마치 당연하게 지원받는다는 의식을 갖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가정 형편과 능력 형편과 환경 조건에 따라 같이 살 수도 있고 40이 넘도록 부모랑 함께 살 수도 있지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이 뜻입니다. 부득이 형편이 안 좋아서 덤으로 함께 살 뿐이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질문자 내용 중에서 부모님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자기가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모님이 설령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30살이 넘어서 지원받는 걸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본인 잘못이고 의식이 잘못된 것이다. 부모님이 때로는 상처를 주었던 실수를 했던 경제적으로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그건 시절 인연으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지 나쁜 악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인생에 좀 피해를 줬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30살, 봐봐요. 30살, 40살이 넘었는데도 지원을 해야 되고 끄달리면서 보호를 해야 되고 끄달리면서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의식이라는 겁니다. 설령 부모님이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건 시절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좀 실수하고 부족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일이지 그 잘못을 영원히 울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질문하셨는데 반드시 3가지 깨우치고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20이 넘고 30이 넘었을 때는 내 스스로 독립하는 의식을 갖는 게 맞고 두 번째, 형편이 안 돼서 같이 살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냥 시절 인연에 맡기고 도움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빨리 일어설 생각을 해야 된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반드시 취업도 하고 반드시 사회생활을 잘해서 그 은혜를 갚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을
부모님 책임으로 돌리고 남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부모님이 못났어도 내 책임, 잘났어도 내 책임으로 돌려야지 모든 걸 부모님 책임으로 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젊은이가 없다. 그러면 또 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8살부터 십리길을 서당회를 다니고 12살 때부터는 저 신도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세요. 12살 때부터 그 화덕이라는 게 있어. 화덕. 알아요? 나무 떼가지고 밥 해먹는 거. 화덕이라는 데다가 그러니까 요즘에 골로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화덕이라는 건 이렇게 돼가지고 솥단지 올려놓고 불 떼는 거예요. 그럼 12살 때부터 그 화덕에다가 솥단지 올려놓고 밥을 불 떼서 해먹고 산에 가서 12살 때 나무에다가 그 불 떼서 밥을 해먹고 추운 겨울에도 나무 해오고 불 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서 12살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16살 때부터는 부모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시골의 농촌에 바쁠 때면 와서 그 어린 나이에 일 도와주고 서당에 또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바쁠 때 있잖아요. 와서 막 도와주고 또 가서 공부해. 그리고 16살 때부터는 조금 컸잖아. 노가대 품팔이도 하고 남의 집 일도 도와주고 남의 그 못 싣는 데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탈곡 일도 해주고 심지어 그 경운기 따라다니면서 알죠? 볏짚 응? 그 벼 터는 거 있잖아. 탈곡기 예? 경운기 따라다니면서 이 탈곡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6세 이후로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지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도 제 힘으로 제가 벌어서 일당을 벌어서 서당 다니면서 식비도 하고 쌀도 사서 양식도 하고 그리고 그 오히려 노가다 품을 팔아서 돈이 좀 생기면 어머니 약값 하라고 보태드리고 아버지 용돈도 드리고 오히려 그때부터 부모님 지원을 했지 제가 부모님 용돈을 받아가지고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살이 되니까 어른 품값을 주는 거예요. 16살 때까지도 반 품값밖에 못 받았어요. 어리다는 이유로. 근데 17살이 딱 되니까 어른 품값을 딱 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저수지, 우리 도원의 저수지 공사할 때 제가 17살 때 노가대 품팔러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수지를 막은 겁니다. 그때 돌도 전하르고 시멘트 일도 하고 다 했죠. 근데 17살이라도 막 힘이 붙이잖아. 그런데도 어른들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쎄 빠지게 고생을 했죠. 응? 근데 그렇게 쎄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품을 팔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18살 때까지 사서삼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철에는 품 팔고 봄, 겨울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1년이면요 12달인데 한 5개월 정도는 품 파는 데 쓰는 거예요. 한 6, 7개월 공부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1년이면 12달이죠. 12달인데 한 최소 5개월은 품 파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5개월 정도는. 그리고 그걸로 벌어가지고 한 6, 7개월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8살 때까지 사서삼경 공부를 하고 그 18살, 19살 때인가 그때 제가 지리산 구례로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지리산 청학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구례에 가서 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실은 뜻하지 않는 사건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명리학 공부를 하게 됐고 이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실은 저는 명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대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대유학자. 최고의 유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례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품팔러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 쌀가마니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때 젊은 나이에요. 80kg 쌀 한 가마니를 딱 들어가지고 경운기다 실어주고 막 그랬어요. 80kg. 그런데 80kg를 딱 드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어.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보세요.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엉거주춤하면 안 돼. 딱 힘을 주고 엮기 하듯이 딱 들어가지고 딱 이게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허리를 안 다치는데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 쌀가마니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할 능력도 잃어버리고 품을 팔 능력도 잃어버리고 정말 살맛을 잃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논산 강다리에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 속에 그 사연이 나옵니다. 논산 강다리에서 빠져 죽으려고 하늘에 딱 기도를 하고 이제 5분 내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떨어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늘에 딱 구하고 신발 딱 벗어놓고 강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기도를 한 거예요. 5분 내로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강에 뛰어내리겠습니다. 고하고 누군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린 거야.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정말 계룡산 산신이 도우사 정말 그 아주 훌륭한 그 선생님을 저에게 보내서 제가 그때 인연이 돼서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명리학 공부를 하게 됐고 정말 오늘날까지 이 명리학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 바로 그분이 계룡산 산신의 계시를 받고 반드시 지금 택시를 타고 논산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고 지금 가면 네가 반드시 도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 길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해서 그 계시를 받고 택시를 타고 왔답니다. 근데 강다리에 머리를 길게 닦고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바로 그분이 느낄 때 바로 저 사람이구나 느끼고서 저를 무조건 택시에 태워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제 스토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정리해 드렸는데 제가 질문하신 분에게 꼭 당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절대 제가 뭐라고 했죠? 세 번째, 내 인생을 남한테 맡기거나 부모님한테 맡기거나 가족한테 맡기거나 그런 의타심으로 사는 습은 갖지 마라. 내가 어리면 어린 대로, 형편이 어려운 데면 어려운 대로, 또 조건이 맞으면 맞는 대로 그걸 내가 개척하고 뚫고 나가는 힘을 키워야지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의타심을 갖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고아들도 다 고아원에서 크다가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의식이 바로 쓴 사람들은 고아원에서 컸어도 빛나는 인생을 살고 의식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고아원에서도 고아원의 상처로 결국 인생을 못 살고 만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컸어도 내 의식만 바르게 서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스스로 일어서서 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자취하고 고생한 까닭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고파가지고 산에 나무 하러 가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그 안에 속살 있죠. 그걸 벗겨가지고 씹어 먹었다니까. 그리고 밥을 어떻게 싸갈 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를 가지고 새참으로 점심 때 먹으려고 감자 고구마를 싸가지고 나무 하러 가가지고 그거 먹고 나무 해가지고 오고 정말 지게를 얼마나 많이 찧었는지 제가 지게를 많이 쪄서 키가 많이 안 큰 겁니다.
정말 제가 키가 더 클 텐데 지게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게 키가 안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내가 개척하고 바른 정신과 바른 이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느님은 돕게 되며 일어서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이라도 남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조건 탓하면서 의타심을 갖게 되면 설령 환경이 나쁘지 않더라도 크게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 제가 현답을 드리고자 노력은 했는데 본인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왜?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본인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답변한 게 아닙니다. 젊은이라면 절대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스스로 일어서는 독립정신을 가져야지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탓하면서 의식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이건 절대 옳지 못하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도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 혜택을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도움을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하늘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늘이 지켜주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설령 부모가 모자라더라도 절대 부모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를 낳아주셨으니 감사하고 좀 어렵더라도 이 또한 내 운명이고 하늘의 뜻이구나 받아들여서 내가 깨우치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하고 부모한테 내가 효도하겠다는 마음, 잘 모시겠다는 마음,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마음, 이런 의식을 가질 때 하늘은 돕고 반드시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뜻입니다.